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 변호사라는 제 직업을 정말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얼마 전엔 변호사라는 직업을 살려 못된 인간에게 시원하게 복수도 해줄 수 있었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로 인해 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 볼 수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릴 때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저한텐 오빠 2명이 있었는데 오빠들이 절 무척이나 예뻐했습니다. 오빠들이랑 산과들을 뛰어다니면서 자연 속에서 놀았는데 가끔씩 오빠들이 개구리를 잡아서 꼬챙이에 꽂아 구워주기도 했어요. 게다가 학교가 좀 멀었는데 오빠들이 늘 절 버스 정류장까지 손잡고 데려다 주곤 했답니다. 사실 제가 학창시절에 늘 전교에서 5등 안엔 꼭 들어갈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들 저보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 큰오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건설 현장에 기술을 배우러 가고, 작은 오빠도 대학을 안 가고 대기업 생산직으로 들어가다 보니 저도 대학을 가지 않고 일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오빠들은 늘 저한테 꼭 대학을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혜정아, 너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대학에 가야 돼. 너처럼 공부 잘하는 애가 대학을 안 가는 거 너무 아깝잖아. 그래도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나만 대학에 가면 너무 미안하잖아. 오빠들도 우리 집에 돈이 있었으면 대학 갔을 거 아니야. 아니야. 어차피 우리같이 공부에 취미 없는 애들은 대학 가봤자 등록금만 다 날리는 건데 차라리 일찍부터 이렇게 일하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혜정이 너 어릴 때부터 변호사 하고 싶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법대 진학해서 사법시험에도 도전해 보는 거야. 알았지?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변호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긴 했었어요. 공부를 해서 좋은 일을 한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변호사가 어려운 사람들을 변호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꼭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전 가족들의 응원으로 법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엔 큰맘 먹고 사법고시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그때도 저희 오빠들이 저를 얼마나 챙겨줬는지 몰라요. 제가 고시원에서 살며 공부를 했었는데 밥 굶을까봐 용돈도 넉넉하게 보내주고 가끔씩은 절 불러내 고기랑 뜨끈한 국밥 같은 것도 사주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은 저희 큰오빠가 무슨 한약을 지어온 적이 있었어요. 혜정아, 이거 총명탕이라는 건데 너처럼 고시 공부하는 수험생들한테도 좋대. 이거 먹으면 머리도 맑아지고 집중도 잘 된다는데 오늘부터 꼬박꼬박 한번 먹어봐. 오빠들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항상 절 응원해 주셨어요. 평소에 저한테 자주 전화를 해서 어디 아프진 않은지 자주 물어보시고, 제가 고시원에 살다가 가끔 집에 내려갈 땐 든든한 보양식까지 해주시더라고요. 혜정아, 서울에서 혼자 지내느라 힘들지? 엄마가 인삼이랑 대추랑 이것저것 넣고 삼계탕 끓여놨으니까 한번 뜨끈하게 먹어봐라. 가끔씩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줘야 기운도 더 나고 공부도 더 잘 되는 거야. 온 가족이 정말 절 위해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가족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꽉 깨물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노력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오랜 노력 끝에 결국 사법고시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가족들 모두 얼싸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다들 정말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사법고시 합격할 수 있었던 건 다 우리 가족들 덕분이에요. 내가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들한테 평생 동안 보답할 거예요. 이후 저는 로펌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고 달려왔던 일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배우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 땐 부모님께 용돈 100만 원을 드리고
오빠들한테도 옷을 한 번씩 사줬어요. 오빠들, 내가 이번 달엔 우리 엄마 아빠한테만 용돈 드렸지만 다음 달엔 오빠들 차례야. 오빠들이 나 사법고시 준비할 때 진짜 많이 도와줬었잖아. 아유, 우리가 뭐 너한테 용돈 받고 싶어서 도와준 줄 알아? 그리고 우리도 일하는데 어떻게 동생이 너한테 용돈을 받니? 오빠들이 동생한테 용돈 좀 받으면 어때서? 오빠들이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게 많으니까 난 그거에 2배, 3배로 더 해줄 거야. 그러니까 절대 나 말리지 마. 저는 변호사로 일을 시작하면서 최대한 가족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보답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오빠들이 결혼할 땐 축의금도 두둑하게 내고 냉장고랑 TV 같은 가전들도 선물로 사줬습니다. 그렇게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도 30대 중반이 되었고 그때쯤 의사로 일하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성격도 좋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남자친구가 일하는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가운을 입고 저를 일일이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듬직하고 멋있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남자친구와 저희 집에 인사도 드릴 겸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빠, 나 어릴 때 막 개구리도 잡아먹고 그랬다. 오빠는 서울에 살아서 그런 거 안 먹어봤지? 뭐? 개구리를 먹어? 아유, 그거 너무 징그럽지 않아? 징그럽긴. 개구리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리고 나무 같은 거 깎아서 팽이도 만들고 대나무 뜯어서 연도 만들고 그랬어. 야, 자연 속에서 재밌는 거 진짜 많이 하고 살았네. 나도 시골에 살았으면 그런 재밌는 거 많이 해봤을 텐데 나 어릴 땐 그런 걸 못 해봐서 좀 아쉽긴 하네. 남자친구는 저희 가족들과 밥 먹으면서 살갑게 대화도 잘하고 나중에 저희 아빠가 남자친구한테 경운기도 태워주셨는데 그때도 신난 얼굴로 이러더라고요. 우와, 아버님, 이거 제가 여태까지 타본 차 중에서 최고로 좋은 차 같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랑 이 경운기랑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아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농담도 참. 난 서울에서만 살았다길래 이런 거 태워주면 싫어할 줄 알았는데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내가 다 기분이 좋네. 저희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금방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고 저도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예비시댁은 딱 봐도 집값이 30억은 넘어 보이는 정말 으리으리한 집이더라고요. 게다가 예비시모는 강남에서 고급 한식당을 하시고 예비시부는 남자친구와 똑같이 의사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집안 수준 차이가 많이 나서 반대하실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절 반겨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예비 며느리 직업이 변호사라고? 시골에서 상경해서 혼자 공부하기 진짜 힘들었을 텐데 대단하네. 요즘엔 여자들도 살림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 능력 이사 되는 시대거든. 그런데 우리 예비 며느리가 이렇게 능력 있는 여자라니 너무 자랑스럽고 기특하네. 그렇게 전 30대 중반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남편이랑 가끔 시모가 운영하는 한식당에 가면 매번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진수성찬이 나오더라고요. 세아가 내가 반찬은 얼마든지 더 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거라. 원래 손님들한텐 정해진 양만큼만 나가는 건데 너희들은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니까 내가 얼마든지 더 만들어줄게. 시부모님은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엄청 반겨주시고 저한테 시집살이 같은 것도 전혀 안 시키셨어요. 게다가 명절 땐 저희 부모님한테 한우까지 보내주시더군요. 아버님, 이번에 저희 집에 한우 보내주신 거 저희 부모님이 엄청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드셔보시더니 여태까지 먹어본 소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내가 사돈들 생각해서 제일 좋은 걸로 보냈는데 맛있다고 하시니 정말 다행이구나. 너처럼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 맡게 해주셨으니 내가 사돈들께 명절 선물이라도 좋은 걸 해드려야지.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옆에 있던 시누이도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저도 새언니가 우리 오빠랑 결혼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오빠가 새언니랑 결혼하고 나서 얼굴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잘해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저희 가족들과 무척이나 친했는데 한 번은 남편이 저희 오빠들한테 밥을 쏘겠다고 하더라고요. 형님들,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김에 제가 크게 한턱 쏘겠습니다. 형님들이 저희 와이프 뒷바라지를 그렇게 많이 해주셨다면서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훌륭한 와이프랑 결혼하게 됐으니 당연히 제가 보답을 해야죠. 아유, 보답은 우리 혜정이한테 진작에 다 받았는데 매제한테 또 받으라고? 이거 참 동생 뒷바라지 한 번만 더 했다간 아주 왕대접 받겠네. 그렇게 전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딸 하나를 낳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랑 오빠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시모는 왠지 모르게 뭔가 불만이 있는 듯한 표정이더라고요. 며느라, 애 낳느라 고생 정말 많았다. 그나저나 이왕 낳을 거 딸보단 아들을 낳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들 낳았으면 네 시아버지랑 우리 아들에 이어서 3대째 이어지는 의사 손주 만들 수도 있었잖니. 의사는 꼭 아들이 아니라 딸이어도 할 수 있는 건데 옛날 분이시라 그런지 아들을 못 낳은 걸 아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심하게 뭐라고 하신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년쯤 됐을 때부터 조금씩 시모가 저한테 참견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예전엔 둘이서만 알아서 잘 살면 된다고 하셨으면서 언젠가부턴 자꾸 아침 7시만 되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예, 너 우리 아들 아침밥 챙겨줬니? 우리 아들 국 없으면 밥 못 먹는 거 알지? 그리고 너 시간 날 때 나한테 배우든 아니면 요리학원이라도 등록하든 음식하는 것 좀 배워라. 내가 워낙에 손맛이 좋아서 우리 아들 입맛에 웬만한 건 성에 안 찰 거야. 어머님, 저도 바쁜데 아침밥 차릴 시간이 어디 있고 요리학원 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도 아침에 출근하려면 밥 못 먹고 나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저 얼마 전에 육아휴직 끝나서 다시 복직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 너 육아휴직 끝내서 복직했다니까 한마디만 더 하자. 너 다시 일 시작했다고 괜히 우리 아들 힘들게 하지 마라. 아무리 네가 전문직이고 능력이 있어도 집안일을 원래 여자가 하는 거야.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우리나라 정서가 그런 거니까 괜히 맞벌이 한다는 핑계로 우리 아들한테 집안일 시키지 말라고. 어머님, 그럼 저 혼자 돈도 벌고 애도 보고 집안일까지 다 하라고요? 제가 무슨 슈퍼우먼도 아니고 저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과 같이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남편을 보자마자 방으로 끌고 들어가선 한숨 푹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대낮부터 자라고 하냐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평일에 수술도 많이 하잖니.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푹 자라고 하고 너 나랑 같이 음식이나 좀 하자. 이따가 우리 아들 일어나면 먹을 수 있게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놓자고. 그러자 옆에 있던 시누이도 맞장구 치면서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리 둘 다 전문직이어도 변호사보단 의사가 힘든 게 맞죠. 그러니까 새언니, 그렇게 뚱한 표정 짓지 말고 얼른 우리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요. 세상에, 전에는 능력 있는 며느리 얻었다고 좋아하시더니 이제 능력이고 뭐고 그냥 절 남편 뒷바라지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너무 기분이 나빠서 저도 그냥 쉰다고 하고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전화해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집 대청소할 건데 너도 좀 와서 같이 하자꾸나. 아니, 네 시아버진 집에서 맨날 책만 보느라 정신없고 네 시누이도 청소 같은 건 영 할 줄 모르잖니. 그러니 너랑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어머님, 저도 오늘 일하고 와서 지금 완전 녹초예요. 주말도 아니고 평일에 이러시는 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못 가니까 그냥 어머님 혼자 하세요. 아니면 돈 주고 사람 불러 사시던가요. 자꾸만 저한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점점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한테 도대체 다들 왜 그러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워낙 잘했어서 우리 가족들이 날 많이 챙겼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들 사랑이 지극해서 나 고생할까봐 당신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우리 집은 뭐 안 그랬는 줄 알아? 우리 집도 내가 공부 잘해서 우리 부모님이랑 오빠들 전부 다 날 엄청 챙겨줬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족들이 나만 챙기느라 당신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진 않잖아. 나 요즘 어머님이 나한테 하시는 거 보면 진짜 서운해 죽겠단 말이야. 서운하게 뭐가 서운해. 우리 어머니가 워낙 날 예뻐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은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줘? 결혼 초기까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남편한테도 조금 마마보이 기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시모에 대한 불만을 얘기를 해도 항상 시모 편만 들고 자기 엄마가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그 정도로 끝났으면 저희 딸을 생각해서 웬만하면 참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저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러는 거예요. 예, 너 당장 그 변호사 일 그만둬라. 어차피 우리 아들이 돈 잘 버니까 넌 그냥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변호사를 그만두라뇨? 아니, 내가 아들 손주를 얻고 싶었는데 네가 딸을 낳았잖니?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유명한 점쟁이한테 점을 보고 왔는데 너랑 우리 아들이 그렇게 상극이라더라. 그 점쟁이 말이 넌 아들 낳을 팔자도 아니고 기가 너무 세서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살면 우리 아들한테 큰일이 생긴단다. 게다가 네 주변에 남자가 많아서 바람피울 팔자인데다가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건강도 나빠지고 나중에 글쎄 쪽박까지 찰 거라고 하더라고. 어머님, 점쟁이 말은 그냥 재미로 듣는 거지.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그 점쟁이가 굿값이라도 벌어보려고 어머님한테 거짓말한 거겠죠. 아니라니까 그러네. 내가 우리나라에서 진짜 유명한 점쟁이한테 줄까지 서서 점 보고 온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아들 폐가망신 할 수도 있다니까. 직장 못 그만둘 것 같으면 아예 이혼이라도 시키라고 하더라. 그리고 우리 손녀딸한테도 안 좋은 기운이 있어서 우리 아들 미래에 방해가 된대. 뭐라고요? 아니, 그 점쟁이 뭔데 우리 하율이까지 들먹여요? 어머님 진짜 그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너무 황당해서 혼자 얼마나 씩씩거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퇴근하고 왔길래 남편한테 시모랑 통화한 내용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편을 들기는커녕 오히려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듣기엔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 하나도 틀린 거 없는 것 같은데 뭘. 솔직히 당신 일하러 가서 다른 남자 변호사들과 히덕거리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 안 그래도 당신 남자 많은 직장에서 일하는 거 불만이었거든. 뭐라고? 그렇게 따지면 당신도 여자 많은 직장에서 일하잖아. 당신 일하는 병원에 여자 의사도 있고 간호사들도 죄다 여자들인데 그렇게 따지면 나도 당신을 의심해도 된다는 거야?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여자 의사는 못생겨서 내가 거들떠 보지도 않거든. 그리고 내가 명색이 의사인데 간호사랑 바람을 왜 피우냐? 그나저나 내가 지난번에 당신 일하는 로펌 홈페이지 보니까 멀끔하게 생긴 남자 변호사들 많더만. 솔직히 당신도 그 남자들과 같이 일하면 혹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시모가 점을 보러 갔다 온 게 화근이었을까요? 남편이 그 말을 진심으로 믿는 건지 그때부터 자꾸만 절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에 갔을 땐 제 휴대폰을 뒤져보고선 업무상 등록해놓은 남자 이름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제가 바빠서 집에 좀 늦게 들어가면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어요. 당신 도대체 밖에서 뭔 짓거리 하고 다니길래 이 시간에 들어와? 우리 어머니 말대로 밖에서 딴짓하는 거 아니야?
당신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당장 변호사 그만둬. 그냥 집에 눌러앉아서 살림이나 하라고. 남편은 급기야 제 옷 주머니를 다 뒤지고 가방을 뒤집어 탈탈 털기까지 했어요. 전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의심받는 게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시모는 자꾸만 저한테 전화해서 일을 그만두라고 행패를 부리고 시누이까지도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는 거예요. 새언니, 그냥 우리 엄마 말 좀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엄마가 다 오빠를 위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여자가 그렇게 고집이 세도 못 쓰는 거예요. 하도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정말 미칠 것만 같더군요. 그래서 전 정 안 되면 이혼해야겠다는 결심으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나 이대로 못 살겠으니까 나랑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당신 식구들 나한테 헛소리 못하게 해. 알았어? 난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데 의심받는 것도 짜증나고 내가 힘들게 공부해서 변호사 됐는데 함부로 그만두라 말아 하는 것도 기분 나빠. 그런데 남편은 제가 이혼 얘기까지 꺼냈는데도 끝까지 시모 편을 들더군요.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데? 괜히 당신이 찔리니까 기분이 나쁜 거겠지. 그러니까 그만 고집 부리고 그냥 우리 어머니 말대로 해. 뭔 놈의 여자가 왜 이렇게 고집불통이야? 뭐라고? 그래,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알았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랑 이혼하는 것밖에 없겠네. 야, 이 한심한 마마보이야. 너네 엄마가 그렇게 좋으면 그냥 앞으로 너네 엄마랑 꼭 붙어서 살아. 그렇게 엄마 말대로 다 할 거면 평생 엄마 품에 안겨서 아기처럼 살지. 뭐하러 독립하고 결혼을 했니? 내가 보기에 넌 나이만 먹었지? 정신 연령은 딱 5살이야, 5살. 뭐? 5살?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의사거든? 유능한 의사 좋아하네. 의사 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 줏대도 없이 맨날 엄마 말에 휘둘리기만 하냐? 야, 우리 조카들 보니까 7살짜리 꼬맹이도 자기 의견이 있어서 잘못됐다고 생각한 건 안 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넌 하는 짓을 딱 보니까 앞뒤 재지도 않고 엄마 말대로만 하는 게 7살짜리보다도 못해. 알아? 뭐라고? 당신 진짜 미쳤구나. 그래서 진짜로 나랑 이혼을 하겠다고? 그래, 이혼해. 넌 네 엄마 말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 인간이 나랑 계속 같이 살면 건강도 나빠지고 쪽박 찬다는데 그건 안 무섭냐? 그리고 너네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하율이도 너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율이 데리고 갈게. 그러니까 넌 평생 엄마 젖이나 먹고 살아. 알았어? 뭐? 야, 너 미쳤어? 미쳤냐고? 저는 남편이 계속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그냥 무시하고 저희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남편과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 분할도 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딸은 제가 키우게 되었죠. 그제서야 자세한 상황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오빠들도 저한테 술을 한 잔 사주면서 절 응원해 줬어요. 혜정아, 넌 능력 있으니까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좋은 남자라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그딴 찌질이 같은 마마보이 놈은 그냥 머릿속에서 잊어버려. 그 후 전 딸이랑 같이 작은 오빠네 집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전 그냥 직장이랑 가까워서 그쪽으로 이사를 간 거였는데 정말 고맙게도 저희 작은 올케 언니가 저희 딸을 자주 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 앞으로 하율인 그냥 저한테 맡겨요. 어차피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애만 보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애 보는 거 하율이까지 같이 보면 좋잖아요. 아휴, 저야 그럼 너무 감사하지만 괜히 올케 언니가 저 때문에 너무 힘드신 거 아니에요? 애를 한 명 보는 거랑 둘이나 보는 건 완전 다르잖아요. 에이, 그 정도는 괜찮아요. 내가 애를 낳아보니까 은근히 애 보는 게 적성에 맞더라고요. 그리고 아가씨는 일하느라 너무 바쁜데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맡기느니 그냥 가족한테 맡기는 게 낫죠. 저는 작은 올케 언니한테 너무 고마워 저희 애 돌봐주는 비용도 꼬박꼬박 주고
선물도 많이 사드렸어요. 은인 같은 작은 올케언니 덕에 저는 더욱 열심히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일을 하면 할수록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어요. 한 번은 어떤 20대 여자 의뢰인이 왔었는데 공포에 잔뜩 질린 얼굴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변호사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사실 제가 1년 동안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더니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해서 다시 만나자고 조르고 SNS에 저에 대한 입에 담기도 힘든 허위사실까지 유포해서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게다가 맨날 집에도 찾아오고 직장에도 찾아오고 너무 무서워서 직장도 그만두고 숨어 지냈는데 이대로는 제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줄도 모르고 진심으로 사랑했었는데 결국엔 이렇게 괴롭힘만 당하는 의뢰인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의뢰인을 도와 고소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20살짜리 여자 의뢰인이 온 적이 있었어요. 변호사님, 저 진짜 무서워 죽겠어요. 사실 저희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혼자 계신 저희 엄마가 엄청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대학도 못 가고 아르바이트만 전전했었는데 아무리 알바를 해도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고수익 알바 공고가 있길래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기 범죄에 연루된 일이라면서 경찰이 절 찾아왔단 말이에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저희 엄마 병원비 번다고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저 이러다가 감방이라도 들어가면 어떡해요? 저 감방에 들어가 있는 동안 저희 엄마 병원비도 못 내고 아파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진짜 살기 싫을 것 같단 말이에요. 세상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해 사회생활이 뭔지도 잘 모르는 20살짜리 의뢰인이 운 나쁘게도 범죄에 꼬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사정이 너무 딱해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도왔고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의뢰인이 다시 절 찾아와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저랑 저희 엄마를 살리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 이번에 인생 공부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고 다신 이런 일 없게 할 거예요. 최저시급을 받더라도 무조건 믿을 만한 일만 하면서 살아갈게요. 세상엔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았어요. 게다가 요즘에 워낙에 불륜이 많다 보니 불륜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어떤 40대 남자가 절 찾아와선 서럽게 울며 이러는 거예요. 변호사님, 저희 와이프가 그동안 직장 동료랑 바람을 피우면서 제가 번 돈으로 상간남한테 비싼 선물도 사다 바치고 여행까지 가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들키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일부러 저 보란 듯이 상간남이 사준 선물을 방 안에 진열하고 제가 상간남한테 가서 따지니까 자기들이 미성년자도 아닌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미안하다고 싹싹 빌기라도 하면 덜 억울할 텐데 그 둘이서 뻔뻔하게 나오니까 정말 미칠 것만 같습니다. 제발 그것들 벌 좀 받게 해주세요. 얼마나 서러웠으면 처음 보는 제 앞에서 다 큰 성인 남자가 펑펑 우는지 저는 최대한 그 의뢰인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간남 소송을 통해 위자료도 받게 해주고 이혼 소송도 도와줬습니다. 덕분에 저도 일을 하면서 인생 공부를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혼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제 또래 여성 의뢰인이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절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었는데 사장이 갑질에 손직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저 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아무리 사장이라지만 직원한테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의뢰인이 알려준 식당 이름과 가해자인 사장의 이름을 본 전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제 의뢰인을 이렇게 만든 건 바로 제 전 시모였거든요. 진짜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장이 정말 이 사람이라고요? 저는 전 시모의 이름을 보자마자 무조건 이 사건만큼은 최선을 다해 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전 남편과 이혼하고 잘 살고 있긴 했지만 결혼 생활 동안 전 시모한테 당했던 일들이 가끔씩 생각나면서 화가 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뒤에서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제가 변호사로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한테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관이더군요. 제가 여기 말고 다른 식당에서도 일을 해봤는데 특이하게 이 식당은 지각하면 벌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차가 막혀서 10분을 지각했는데 벌금 10,000원을 내라고 하고 한 번은 또 저희 애가 갑자기 열이 나고 토하는 바람에 병원을 갔다 오느라 1시간 늦게 갔는데 벌금 10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그 돈을 월급에서 깎아버렸어요. 뭐라고요? 아니 애가 아프다는데 1시간 늦게 가는 것도 못 봐준대요? 의뢰인분 말고 또 다른 직원들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저희 사장님이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가만 안 두는 성격이시거든요. 저한테 맨날 행동이 느리다는 둥, 일을 똑바로 못한다는 둥 막말을 하더니 저보고 월급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월급날이 25일인데 일부러 다음 달 10일에 주는 거예요. 게다가 저한테 되질하면서 인신공격까지 하고 밥 시간엔 저보고 우리 식당 이미지도 중요하니까 그만 먹고 살이나 빼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우리 애들 때문에 최대한 참으면서 다니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젠 절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아휴, 딱 보기에도 몸 상태가 말이 아니신데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저께 몸이 너무 아파서 사장님한테 하루만 조퇴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최대한 버텨보려고 했는데 머리가 핑핑 돌아서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보고 바쁜데 어딜 가냐면서 몸도 뚱뚱하게 성격도 게으르다고 또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고 했더니 저보고 어디서 말대꾸라냐면서 손찌검을 하는 거 있죠? 제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왜 사람을 때리냐고 한마디 했더니 아이 절 뒤로 밀어버리는 바람에 바닥이 미끄러워서 크게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넘어진 저한테 계속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속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며느리였던 저한테도 함부로 할 때가 많았는데 일하는 직원분한테까지 인간 같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는 걸 듣고 도저히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똑같은 사람한테 당해서 그런지 왠지 모르게 동질감도 느껴지고 의뢰인분이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전 이렇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돈 안 받고 그냥 무료로 변호해드리겠습니다. 네? 무료로 해주시겠다고요? 그래도 수임료는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살다 이렇게 못된 인간은 처음 봐서 그래요. 이런 악질 사장은 무조건 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만 믿으세요. 아시겠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의뢰인이 저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번엔 또 무슨 영상 하나를 보여주더군요. 그런데 세상에 그건 전 시모가 직원들한테 반찬 재사용을 지시하는 영상이었어요. 아유, 내가 손님들이 깔끔하게 먹은 건 다시 상에 내놓으라고 했지? 도대체 이 아까운 갈비찜을 어떡할 거야? 그냥 고춧가루 묻은 것만 조금 떼어내고 다시 나가면 될걸. 왜 아깝게 음식 쓰레기통에 버리냐 말이야? 세상에 저도 그 식당에서 여러 번 밥을 먹었었는데 직원들한테 갑질을 하는 것도 모자라 밥값을 10만 원씩이나 받으면서 반찬 재사용을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런 인간을 절대 가만두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열심히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이 같이 일하던 식당 종업원 2명을 저한테 데려왔어요. 그 종업원 분들이 흔쾌히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 사실 그동안은 사장님이 너무 무서워서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윤희 언니가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용기 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윤희 언니한테 이미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실 저희들도 사장님한테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사장님들 많다면서 여기 그만두면 다른 식당에서도 일 못하게 하겠다면서 협박까지 하길래 그동안은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젠 저희도 더 이상 숨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전 증인까지 확보하고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소 사실은 물론이고 담당 변호사가 저라는 것까지 알게 된 전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러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래도 한땐 가족이었는데 이러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그 여자가 널 찾아왔었어도 상대가 나인 줄 알았으면 알아서 거절을 했어야지.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냥 합의를 좀 끝내자. 예정이요? 우리 사이 예정이라는 게 있나요? 그리고 저희 의뢰인이 합의 절대 못하시겠다는데 저보고 무슨 합의로 끝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여자를 좀 설득해달라는 거지. 너 똑똑하고 말도 잘하니까 그 정도 설득은 할 수 있잖아.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사람이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러게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직원들을 그렇게 괴롭히셨어요? 집안에서 며느리 괴롭히는 걸로도 모자라 이젠 밖에서까지 죄 없는 사람들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아줌마가 괴롭힌 그 사람들 다 자기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줌마가 비싼 한식당 운영한다고 뭐라도 된 줄 알고 갑질했나 본데 그분들 그런 취급 당하실 분들 아니라고요. 아니, 내가 사장으로서 직원이 잘못됐으면 혼 좀 낼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고소까지 한다고 그래? 업무적으로 잘못한 걸 지적할 수는 있지만 인신공격하고 막말에 손찌검같이 하는 건 선을 넘은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툭하면 이유 갖다 붙여서 월급 깎고 일부러 며칠씩 월급 늦게 주고 이번 달 월급도 괘씸해서 안 주셨다면서요? 게다가 반찬 재사용했다는 증거까지 있거든요. 이거 완전 종합 선물 세트가 따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조용히 처벌받을 생각이나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 남편까지 저한테 전화해서는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우리 어머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신 지금 나랑 이혼한 거 억울해서 그래? 이혼했으면 쿨하게 끝내야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어? 참, 야, 난 변호사로서 내 할 일을 할 뿐이거든? 그럼 내 의뢰인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데 변호사로서 가만히 있냐? 변호사는 개뿔. 네가 맨날 변호사 타령하면서 잘난 척만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랑 이혼하라고 하신 거야. 아들이 훌륭한 의사까지 됐는데 너 같은 며느리한테 기죽어서 사는 것 같으니까 일부러 점쟁이한테 가서 점까지 보고 오신 거잖아. 뭐? 훌륭한 의사? 야, 넌 네가 의사 가운만 입고 있으면 대단한 사람인 줄 아나 보지? 물론 대부분의 의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대단한 분들이지. 나도 대한민국 의사 선생님들 엄청 존경하거든. 그런데 너 같은 미꾸라지 때문에 전국에 있는 의사들이 욕먹는 거야. 알아? 그러니까 괜히 훌륭한 다른 의사 선생님들 욕먹게 하지 말고 그냥 가운 벗고 조용히 살아. 그냥 너네 엄마 품속에서 평생 오냐오냐 하면서 애처럼 살라고. 전 남편은 기분이 나빴는지 저한테 계속 소리를 질렀지만 전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 끝에 전 시모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선 반찬 재사용권을 신고해서 영업정지 15일을 받아냈고 직원들에 대한 밀린 급여 지급과 만족할 만한 손해배상까지 받아냈어요. 게다가 폭행으로 인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들한테 피해만 주고 갑질만 하던 전 시모는 한순간에 전과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억울했는지 얼마 후 전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난리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너 때문에 나 전과자 되고 일하던 직원들도 한꺼번에 다 그만뒀단 말이야. 게다가 무슨 이상한 소문이 났는지 직원이 구해지지도 않고 손님들도 뚝 끊겨버렸다고. 역시 그 점쟁이가 네가 우리 집안의 악이라고 그러더니만
애초부터 널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어. 참, 아직도 그 점쟁이 타령이에요? 그나저나 제가 봤을 땐 그 점쟁이 돌팔인 것 같은데요. 진짜 용한 점쟁이였으면 아줌마 인생을 아줌마 스스로 망칠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알려줬을 텐데 그건 안 알려주고 애꿎은 며느리 탓만 했으니 완전 돌팔이잖아요. 뭐라고? 돌팔이? 너 그 점쟁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 줄 알아? 전국 팔도에서 그 사람한테 점 한번 보겠다고 다 찾아오는 대단한 사람이야. 아, 그래요? 그렇게 용한 사람이면 아예 이번 기회에 그 점쟁이한테 가서 사람 되는 법도 알려달라고 하지 그러세요? 아참, 갈 때 가더라도 혼자 가지 마시고 꼭 그 마마보의 아들이랑 같이 가세요. 모자가 쌍으로 인성도 안 좋고 맨날 남탓만 하는데 점쟁이한테 호되게 혼나더라도 사람은 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네. 아줌마도 맨날 하고 싶은 말 멋대로 짓거리면서 저는 왜 하면 안 되는데요? 아무튼 못된 짓거리 하다가 큰 코 다친 거 축하드려요. 전 이제 아줌마 전화 절대 안 받을 거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랑 꼭 껴안고 전과자 된 기념으로 축하 파티는 하시던가요. 전 시모는 열받았는지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지만 저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우연히 절 찾아온 의뢰인 덕분에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한 방 먹여버리니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당했던 세월이 싹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에 너무 시원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가족들한테 이 얘기를 해줬는데 가족들 모두 너무 웃기다면서 빵 터지더라고요. 특히 저희 오빠들은 배꼽까지 잡고 웃기까지 했어요. 이야, 그 아줌마 진짜 대단하네. 그런 인간이 너 결혼 전에 상견례 할 땐 그렇게 고상한 척을 했던 거야? 난 또 부잣집 사모님에다가 고급 한정식집을 운영한다길래 우아하고 교양 있는 아줌마인 줄 알았지. 물론 너 이혼할 때 막대 먹은 인간인 건 알긴 알았지만 직원들한테까지 그렇게 한 건 완전 상상 초월이네. 그러자 저희 아빠도 허허 웃으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혜정아, 정말 고생 많았다. 예전부터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고 나쁜 사람들한텐 벌받게 해주고 싶다더니 이번에 그 역할을 아주 제대로 했구나. 역시 우리 딸이 최고로 멋지다. 최고로 멋져. 저 역시도 그 사건으로 인해 제가 변호사가 된 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안 그랬으면 제가 직접적으로 그 일에 개입해서 전 시모를 한 방 먹일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모든 일이 해결된 후 의뢰인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돈 봉투를 건네주시더라고요. 변호사님, 저한테 무료로 변호해 주시겠다고 하긴 하셨지만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요. 저 때문에 애 많이 써주시고 제 억울함도 다 풀어주셨는데 이거라도 꼭 받아주세요. 아유, 아니에요. 제가 돈만 생각하고 변호사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의뢰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장이 너무 나쁜 인간인 것 같아서 꼭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전 제 손으로 정의를 이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돈은 그냥 넣어두시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나쁜 인간들한테 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사세요. 아셨죠? 의뢰인은 계속해서 저한테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사실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전 시모한테 한 방 먹여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텐 크나큰 보상이었거든요. 아마 평생 변호사 일을 하면서 이번 사건보다 더 기억에 남는 사건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희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한 번은 제가 딸한테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저희 딸이 방긋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난 나중에 커서 변호사 할래요. 엄마처럼 멋있는 변호사 될 거예요. 뭐? 변호사? 너 변호사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인 줄은 알아? 착한 사람 도와주고 나쁜 사람 혼내주는 직업 아니에요. 난 세상에 착한 사람들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처럼 변호사가 돼서 그런 세상을 만들 거예요. 아직 어려서 뭘 잘 모르고 하는 얘기겠지만 그래도 절 닮고 싶다는 말에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저희 딸한테 존경받는 엄마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할 생각입니다. 절대 돈만 따라가는 변호사가 아니라 약자를 위해 싸우는 그런 변호사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물은 트는 대로 간다 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순리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덕을 쌓으면 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점쟁이 말만 믿고 며느리였던 절 못살게 군대다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까지 못된 짓거리를 한 시모가 죄를 지은 대로 벌을 받은 것 같아 너무 시원하네요. 그리고 그런 못된 엄마 말을 무조건 맞다면서 따르는 전 남편도 결국엔 안 좋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직업이 의사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살다간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을 테니까요. 평생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살아온 인생이라 나중에 전 시모가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혼자선 아무것도 못해서 폐인으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뉴스나 인터넷을 보다 보면 젊은 엄마들이 자식들을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는 것 같아요. 무조건 좋은 직업을 가지게 하려고 학원을 뺑뺑이 돌리고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 마냥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집안에서 자란 자식이 저희 전 남편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자식한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건 좋지만 적어도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앞으로 저희 딸을 키우면서 이 점을 명심하고 또 명심할 겁니다.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